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사립학교였던 서원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조선 중기에 생겨난 서원은 후기로 들어서면서 조선을 이끌 많은 인재를 배출해냈을 뿐 아니라 향촌 질서를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조선 최초의 사획서원인 소서원과 도선서원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궁금증을 안고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조선 초기에는 조선 건국의 필요성을 알리고 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에 따라 조선은 성리학 질서대로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에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교육을 받은 후 과거를 통해서 양반이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양반집 아이들은 6, 7세가 되면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서당에서 천자문이나 수학 등을 가지고 기초적인 한자와 유교적 생활 방식을 배웠어요. 학생들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있네요. 양반 자제와 서민 자제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죠? 이것은 옛날 어린이들이 글씨 공부할 때 사용하던 사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글씨 연습을 할 때 종이에 하죠? 하지만 이땐 종이가 기했기 때문에 모래로 이루어진 사판에 글씨를 쓰고 지우고 하면서 글씨 연습을 했어요.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가 벌을 쏘고 있네요. 글씨를 써야 하는데 그림을 그렸으니 혼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친구는 왜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 걸까요? 준비물을 안 해와서 맞을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업비를 낼 돈이 없어서 기동량으로 듣고 있는 걸까요? 서당 교육이 끝나면 서울에서는 사부학당, 향촌에서는 향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과정은 지금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 소과를 볼 수 있었어요. 소과를 치른 후 소과 급제자인 생원 또는 진사 중에서 인재를 뽑아 지금의 대학에 해당하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공부한 후에는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를 치렀어요.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문과,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어요. 문과는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이나 문장을 짓도록 했는데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문관이 되었어요. 무과에서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잡과에서는 역과, 율과, 의과, 음향과의 네 분야의 시험을 쳐서 인재를 뽑았어요. 의학, 법률 등 지금의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직업이 잡과에 속한 것을 보면 세상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이것이 과거 시험을 볼 때 답을 적은 답안지예요. 빼곡히 쓰인 답안지를 보니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과거에 합격하면 이러한 합격증을 줘요. 붉은색 종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홍패라고 하는데 장원급장 내용이 쓰여 있죠? 이렇게 나라에서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뒤 과거를 거쳐 간직을 맡은 관리를 관학파라고 해요. 조선시대의 읍성을 보니 향교가 세워져 있죠.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마다 향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향교 학생들에겐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어요. 향교를 보니 공자와 그의 제자들, 우리나라의 선배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명륜당과 교육생들의 생활 공간인 동제 서재가 있어요. 이 향교는 앞부분은 제사를 지내는 제한 공간이고 뒤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공간으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를 전묘후학형 구조라고 해요.
지금 보이는 안동향교는 입구인 청하루로 들어가면 정면에 명륜당이 있어요. 명륜당 안을 살짝 보면 유교의 오륜이 크게 붙어 성리학을 공부하는 곳임을 알 수 있네요. 명륜당 좌우에는 학생들이 생활하던 동제와 서재가 있어요. 명륜당 뒤로 돌아가면 제사 공간이 나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대성전이 있어요. 실내에는 이렇게 공자와 제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 향교는 앞부분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공간이고 뒤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으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를 전학 후묘형 구조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향교는 대부분 전학 후묘형 구조예요. 어떤 구조든 강학 공간과 제한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향교에서 학생들이 과거의 급제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요? 지금하고 다를 게 없죠?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향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양난을 겪으면서 국가의 보조가 줄어들자 향교의 운영에 큰 지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는 관학보다는 사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4번의 사하가 일어난 후 살아남은 사림들은 지방으로 낙향하여 서원을 세웠는데 이를 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부터는 향교보다는 서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향교는 교육기관의 역할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되었어요. 이후 향촌의 교육은 사립교육기관이 서원이 받게 된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향교는 나라에서 세운 관학이라는 점과 서원은 개인이 세운 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향교는 주로 읍성 안에 세워졌지만 서원은 주로 경치가 뛰어난 곳에 세워졌어요. 유생들은 글 공부를 하다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머리가 복잡해지면 경치 좋은 곳을 거닐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쌓였던 피로도 풀리고 저절로 글의 의미를 깨우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을 허물고 서원을 지은 곳도 많이 있었어요. 향교와 서원은 마찬가지로 유생들을 교육하는 강학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제양공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덕이 높고 훌륭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향교는 공자를 모신 반면 서원은 우리나라의 유학자를 모셨어요. 이제 서원의 배치를 살펴볼게요. 서원이 시작되는 지점에 누각이 있네요. 누각의 마루에서 내려다보면 주변 경치가 훤히 보여서 가슴이 환히 트이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누각을 지나 외문으로 들어가면 스승님과 유생들이 공부하는 강학당과 유생의 생활 공간인 제가 있어요. 또 책과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관이 있는데 이 공간을 강학 공간이라고 해요. 강학 공간 뒤로 제양 공간으로 들어가는 신문이 있어요. 신문은 서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내문이라고도 하고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삼문이라고도 해요. 제양 공간에는 사당과 부속 건물인 전사청이 있어요. 사당은 존경하는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건물이기 때문에 서안 안에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 짓고 담을 두르거나 단청을 하기도 했어요. 사당에는 제사 지낼 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둘러서 선배 유학자들께 예를 갖추도록 했어요. 이는 훌륭한 선배 유학자들의 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들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제한 공간에 부속된 건물인 전사청은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제사 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서원은
정문, 강당, 사당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했고 동제와 서제를 마주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원이 강학 공간은 앞에, 제한 공간은 뒤에 두는 전학 후묘에 배치를 했어요. 서원의 전체적인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으니 이제 조선에서 최초로 세워진 소수서원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소수서원 입구에 있는 단간지주예요. 절이라는 영역을 표시하는 단간지주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원래 서원이 지어지기 전에는 숙수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받들던 조선시대에는 이곳처럼 절을 허물고 서원을 세우는 일이 많았어요. 단간지주가 있는 입구를 지나 서원으로 가는 길을 걷다 보니 소나무 수백 그루가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 소나무는 사계절 모두 변함없이 푸르름을 자랑하며 꼿꼿하게 서 있는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공부하여 대학자가 되라는 뜻으로 학자수라고 불렀어요. 소나무 길 옆으로는 죽계천이 흐르고 길 건너에는 이항이 만든 정자인 치안대가 있어요. 소수서원은 중종 때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에서 시작되었어요. 주세붕은 이곳 출신인 고려시대 유학자 안양의 뜻을 본받아 인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어요. 그 후 풍기군수가 된 이항이 명종에게 백운동서원에 사액을 내릴 것을 건의하였고 명종은 이황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수서원이 된 것이에요. 사액이란 임금님이 직접 지어준 서원의 이름을 새긴 액자로 임금님의 사액을 받은 서원은 나라에서 서적, 토지, 노비를 내리는 등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액서원이 되면 서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죠? 죽계천을 둘러싼 바위들 틈에 하얀색으로 백운동이라고 적혀있는 글씨가 보이죠? 저 글씨는 태계이항이 적은 글씨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에는 붉은색으로 경자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죠?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밤마다 죽계천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누가 왜 우는지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넋이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붕이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존경한다는 의미로 존경할 경자를 바위에 새겼더니 그때부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영주에서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났을까요? 개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은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의 7번째 왕인 세조가 되었어요. 세조의 이런 행동에 울분을 참지 못했던 성산문, 박팽년 등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동지를 하나, 둘 모아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동지의 배신으로 거사가 들통나서 사육신인 성산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모진 고문 끝에 모조리 사형을 당했어요. 이때 세조의 6번째 아들인 군성대군도 사육신과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유배를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순흥에 유배되었어요. 그때 금성대군은 단종이 소백산 넘어 영월 청량포에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순흥부사 이보은과 함께 영남의 선비들을 모아서 단종 복위운동을 계획했어요.
도덕과 명분을 다른 지역보다 중요시했던 영남의 선비들은 누구보다 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분노했었기 때문에 복위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간노의 고발로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금성대군과 뜻을 함께했던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죽개천이 피로 몰들었을 뿐 아니라 40리 아래쪽에 있던 마을까지 피가 흘러내려 아직도 그 마을을 피끈 마을이라고 부른대요. 소수선 가까이에 있는 금성대군 신단이에요. 금성대군 신단은 당시 죽어간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흠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되어 죽음을 맞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이에요. 소수선 주변을 둘러봤으니 이제 소수선 안으로 들어갈게요. 소수선 안으로 들어오니 유생들이 학문을 닦는 강학당인 명륜당이 있네요. 여길 보니 백운동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어요. 소수선은 원래 백운동 서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운동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강당 안에 대청 북쪽을 보니 명종이 친필로 써서 내려준 소수서원 현판이 걸려있네요. 저 현판을 내려준 것이 사액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고 보니 사액서원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현판이네요. 지금 강당에서 유생들이 스승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 조용히 해야겠죠? 선비들이 평생을 두고 공부했다는 유교 경전인 사서삼경이에요. 논어와 맹자, 대학과 중용을 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해줘. 한자가 빼곡히 쓰인 두꺼운 책을 보세요. 엄청나죠? 강당에서 스승님과 이렇게 두꺼운 유교 경전을 읽고 스승님께 자신이 배우고 이해한 것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 다른 학생들과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친 후 스승님의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이는 경서통에서 얇은 나무를 뽑아 적힌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유생이 열심히 공부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의 성적표처럼 유생들이 공부한 정도를 대통, 약통, 서통, 조통, 불통 5단계로 나눠 평가했어요. 막힘없이 줄줄 책의 내용을 이해했을 때는 대통, 찔찔매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불통을 받았다고 하니 지금과 비슷하죠? 점잖아 보이는 유생이 불통을 맞고 혼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재밌죠? 이건 소수선 유생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도권 점질이에요. 보통 5단계로 나눠 평가를 했지만 서원마다 약간씩 점수 매기는 방법이 달라서 소수서원에서는 순과 불로만 평가를 했어요. 문서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 1불, 2불, 3불이라는 표시가 있죠? 당시에 시험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32명이었는데 이들 중 12명만 순을 받고 20명이 1불에서 3불을 받았다고 문서에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불을 8번 받으면 서원에서 쫓겨나는 신서가 되었대요. 그래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8불출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8불출이 돼서 쫓겨나면 집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척 혼나고 종아리도 맞았을 것 같죠? 강학당은 강당과 스승님이 생활하는 언들방으로 나뉘어 있어요. 명륜당 뒤에는 현판은 2개인데 하나의 긴 지붕으로 연결된 이신제와 직방제가 있어요. 이곳에는 교수들과 사물을 맡아보는 유사들이 생활하던 곳이에요. 여기 기역자로 지어진 건물은 학구제와 쥐락제로 유생들의 기숙사예요. 좁은 마루에 칸칸이 나뉜 방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집중해서 공부하기엔 아주 좋아 보이죠?
이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했을 유생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그들의 열기가 느껴지죠? 지락재와 가까이 있는 담장을 너머로 개울이 보이네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솔솔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기숙사에서 생활도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로 골치 아팠던 머리도 절로 나아질 것 같네요. 작아 보이는 소수원에서 무려 4천여 명의 유생이 거쳐가며 공부했다고 하니 그 명성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는 장서각이에요. 서원은 마을 도서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소수 서원에도 책과 목판을 보관하는 장서각을 둔 것이죠. 서원은 유생들을 교육하는 강학 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제한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죠. 여기가 소수서원 서쪽에 있는 제한 공간이에요. 그러고 보니 소수서원은 보통의 서원 배치와는 배치가 좀 다르네요. 앞에서 살펴본 서원은 전학 후묘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소수서원은 강당을 동쪽에, 사당을 서쪽에 두었어요. 아마 소수서원이 서원 건물 배치 규칙이 생기기 전에 필요에 따라 세워졌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제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훌륭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에요. 어떤 유학자를 사당에 모셨는지에 따라 서원의 품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원들은 서로 이름 있는 유학자를 모시려고 경쟁할 정도였다고 해요. 사당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지낼까요? 지금 문성공 안양에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죠. 문성공이란 학문으로 큰 공을 이뤘을 때 나라에서 주는 시호예요. 그러니 문성공이란 시호를 받은 안양은 대단한 분이셨겠죠. 처음에는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을 모시다가 영남 출신 학자인 안보, 안축, 그리고 소수서원을 세운 주세봉을 위패를 모시고 매년 2번씩 제사를 올리고 있어요. 소수서원의 유생들은 안양에게 제사를 지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당 안을 잠시 들여다보면 왼쪽에 성리학을 만든 주자의 영정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의 영전이 있어요. 또 주세분과 이덕형의 영정이, 허복과 이원익의 영전이 모셔져 있네요. 안양은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원나라에 유학을 가서 성리학을 접하게 되었어요.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새 바람을 넣어줄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안양은 성리학을 접하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했고 새 나라를 이끌어갈 중심 사상이 되었어요. 안양의 모습을 보니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나요? 인자해 보이죠?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서 무척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주세붕이 백성들을 한 일 중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인삼재배예요.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할 당시에는 중국에 산삼을 보내는 곡물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산삼만 있었을 때라 해마다 풍기 백성들은 나라에 바칠 산삼을 캐야만 했지만 바쳐야 하는 땅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나중에는 논밭을 팔아 산삼을 사서 바쳐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를 딱하게 여긴 주세붕은 산삼을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산삼을 재배해서 인삼으로 만들었으니 백성들에게는 하늘과 같이 고마운 존재가 되었겠죠? 덕분에 풍기는 오늘날까지 임삼의 고장으로 유명해요. 이처럼 그 고장의 수령, 군수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좀 달라졌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주세붕의 모습을 보세요.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모습이 강한 결단력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 같죠?
주세봉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둘러봤으니 소수서원이 사액서원이 되도록 해주신 이양을 모신 도산서원을 둘러볼게요. 조선의 이름난 선비인 태계 이양은 네 번째 사하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쯤 벼슬자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는 고향인 예산에 계산서당을 세우고 성략을 깊이 연구하며 성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11권의 책을 쓰기도 했어요. 계산서당은 한 사람이 놓으면 가득 찰 정도로 서당이 무척 작아요. 이렇게 작은 서당에서 학문에 정진한 태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태계의 소박한 성품과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죠? 이 작은 계산서당에서 율곡이와 학문을 논하기도 하고 서의 유성룡을 가르치기도 했다니 작지만 대단한 내력을 갖고 있는 서당이라고 할 수 있죠? 계산서당 앞에는 토계천이 흘러요. 이양은 이것을 보며 태계라는 호를 지었어요. 태계가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산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태계는 계산서당보다 큰 도산서당을 지어 제자를 가르치는 한편 성략을 더 깊이 연구했어요. 태계의 학식에 반한 여러 왕들이 계속 벼슬자리를 주며 태계 선생님을 모셨지만 대부분 간직을 사양했고 부득이 거역할 수 없어 벼슬길에 나섰어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도산서원은 이런 태계의 높은 뜻과 학문을 받들고자 제자들이 힘을 모아 세운 서원이에요. 도산서원은 태계 이양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학과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진 도산서원 영역으로 나뉘어져요. 세 칸으로 이루어진 도산서당은 서쪽에 한 칸은 작은 방이 딸린 부엌이고 가운데 온들방은 태계가 머물던 안락제, 동쪽에 한 칸은 마루로 된 암서원이에요. 안락제는 줄겨 구경하니 여기서 평생 지내도 싫지는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암서원은 오래도록 학문에 자신이 없었는데 바위에 깃들어 죽음한 효험을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선의 대학자로 이름나 있던 태계가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였다니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암서원의 마루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태계에게 배우러 온 사람들이 무척 많다 보니 좁은 마루에 모두 앉지 못해서 바닥에도 앉고 도리에도 앉아서 공부를 했대요. 이것이 불편했던 제자들은 태계에게 서당을 더 크게 만들자고 건의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태계가 없는 틈을 타서 급하게 평상을 만들어 마루에 이어붙였다고 해요. 바닥에도 앉고 돌에서도 앉아 배우고자 했던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나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찾는 유명한 대학자이면서도 학문에 대한 겸손함을 버리지 않았던 태계의 성품에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도산서당 옆에는 기숙사인 농은정사가 있어요. 태계가 직접 설계한 이 건물은 평면이 공부할 공짜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좌우가 대칭으로 균형 잡혀 있지만 문과 창문은 다르게 배치해 담조롭지 않게 지은 것을 보니 태계는 학문뿐 아니라 건축에도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제자들의 기숙사인 영락서재예요. 영락서재는 태계의 제자였던 정사성이 입학할 때 그의 아버지가 건물을 지어 기부한 거예요. 기숙사 건물까지 지어주고 입학시킨 것을 보니 정사성의 아버지가 태계를 무척 흠모한 것 같죠? 도산서당을 둘러봤으니 이제 도산서원 영역으로 가볼게요.
도산서당과 농원정사 사이에 계단을 올라가면 진도문이 보여요. 이 진도문을 경계로 도산서당 영역과 도산서원 영역으로 나뉘어져요. 도산서원 배치도를 보세요. 소수서원보다 늦게 세워진 도산서원은 전학, 후묘의 배치로 되어 있죠. 먼저 도산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인 진도문 양옆을 볼게요. 진도문 양옆에는 도서관인 동강명실과 서강명실이 있어요. 책과 책을 찍어내는 목판이 많기 때문에 습기를 피하기 위해 땅에서 높이 올려 지은 누각으로 지었어요. 양쪽으로 배치된 도서관이 균형을 잘 맞춰서 서원의 품위를 돋보이게 하죠. 진도문으로 들어가니 강학당인 정교당이 보이네요. 정교당의 현판은 명필 한석봉이 쓴 거예요. 한석봉의 글씨가 쓰인 정교당에서 열심히 강학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상상이 되죠. 정교당 앞에는 유생들의 스소인 동제 박약제가 있고 서재에 홍의제가 있어요. 이곳은 태계의 문집을 판각한 목판을 보관했던 장판관이에요. 습기를 막기 위해 바닥을 땅과 거리를 두어 바람이 통하도록 했네요. 안을 들여다보면 목판을 보관할 수 있게 나무로 잘 짜여 있어 통풍이 잘 되게 했어요. 그런데 보관해야 할 목판이 없죠? 이곳에 있던 목판은 유교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어요. 강학 공간 뒤쪽에 있는 제양 공간 안에는 사당인 상덕사가 있어요. 상덕사에는 이황과 함께 제자인 월천 조목의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도산서원에는 2개의 고직사가 있어요. 고직사는 서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직사는 도산서당 영역을, 상고직사는 도산서원 영역을 관리했어요. 상하 고직사의 건물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고직사가 큰가요? 상고직사가 큰 것을 보니 도산서원 영역이 도산서당 영역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도산서원 밖으로 나와 낙동강 쪽으로 바라보면 경치가 확 트여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죠? 저기 높은 축대 위에는 과거 시험을 치렀던 시사단이 있어요. 평소에 태계를 흠모해왔던 정조가 규장각 관리를 도산서원에 보내 제사도 지내게 하고 특별 과거 시험인 도산별시를 치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도산별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응시자가 7,0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자 도산서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서 시험장을 여기로 옮겨서 치르고 도산별시를 기념하기 위해 시사단을 쌓았어요. 하지만 안동댐을 지으면서 시사단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둥그런 축대를 쌓아서 시사단을 옮긴 거예요. 소수서원이 사액서원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향천 곳곳에 서원을 세웠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내린 서원 철폐령으로 47개의 서원만 남고 모두 없어졌어요. 이번 시간에 둘러본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은 헐리지 않은 47개의 서원에 속해 있어요. 이 서원들이 왜 헐리지 않았는지 충분히 생각해 봤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적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